자, 봅시다. 이제 백제 전성기부터 하면 되겠죠. 82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백제 같은 경우는 전성기를 좀 빨리 맞이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목 자체가 백제 전성기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가장 먼저 고이왕부터. 자, 백제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이 3세기 고이왕이죠.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이 바로 3세기 고이왕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고이왕부터 봅시다. 고이왕은 맨 처음에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지국을 점령하게 되고, 목지국이라고 하는 건 마한 중에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큰 소국 중에 하나인 이제 마한 그 목지국을 점령을 하게 되고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게 되죠.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고이왕 때. 자, 그리고 고이왕은 율령을 반포하게 돼요. 율령 반포. 자, 고이왕은 율령을 반포하게 되고 16관등제와 6좌평제를 마련하게 되죠. 16관등제와 6좌평제를 마련하게 되죠. 16관등이라고 하는 건 관직의 등급이 16개라는 거예요. 백제는 이게 이제 딱 체제가 잡힌 거죠. 그 다음에 6좌평이라고 해서 뭐 내신좌평, 내두좌평, 조정좌평, 위사좌평, 병관좌평 이렇게 해서 6명의 좌평들이 각각의 부서를 맡는 거예요. 말하자면 각각 업무를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6좌평제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에는 6좌평제와 관직의 등급은 16관등제가 즉 체제가 정비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고이왕 때 했던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이왕 때는 이렇게 체제를 기틀을 다지는 시기구나 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남당 설치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할까요? 여기에 공복제 마련. 공복제라는 건 이 신하들의 옷 색깔을 말하는데, 자, 이 공복이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신라도 있고 백제도 있고 나중에 고려도 있는데 여기는 삼색 공복이에요. 색깔이 3개. 신라와 고려는 색깔이 4개. 근데 얘네는 3개. 그래서 자비청, 자비청 이렇게 3가지 색깔의 공복을 마련하게 되죠. 자색은 자주색이고 비색은 빨간색이에요. 붉은색. 그리고 청색은 뭐 파란색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3색 공복제를 마련하게 된 게 바로 고이왕이고요. 자, 이렇게 체제를 기틀을 다지고 나서 백제 같은 경우는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성기를 빨리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전성기 때 왕이 근초고왕이죠. 4세기 근초고왕은 바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자, 그러면 근초고왕 봅시다.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일단 마한 전체를 점령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목지국만 점령을 한 거고 여기서는 마한 전체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한을 복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마한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마한의 영토가 남해안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제 하면은 떠오르는 그 영역을 이제 이때 차지를 하게 된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영토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영토 확장에서는 마한을 복속했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만 내려가서 남해안까지 차지한 게 아니라 위쪽으로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된다.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황해도 지방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 평양성을 공격을 하면서 이 근초고왕과 싸워서 전사한왕이죠. 싸우다가 그게 누구였어요? 앞에 우리 고구려에서 고국원왕. 그래서 이때 고국원왕이 전사하기도 한다. 고국원왕이 전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쪽으로 영토를 넓힌다. 자, 그러면 마한을 복속해서 남해안까지 차지했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그러면 이때가 최대 영토를 차지한 거예요. 백제의 최대 영토를 차지한 게 바로 근초고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영토를 뻗쳐나간 게 아니라 영토를 넓힌 게 아니고 밖으로도 그 힘을 이제 밖으로까지도 그 힘을 뻗쳐나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대 상업권을 형성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대 상업권을 형성하게 된다. 자, 그래서 백제가 힘을 뻗친 지역이 어디예요? 외국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어디로 힘이 뻗어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디 나갔냐면 요서, 산둥, 규슈 지방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요서,
산둥, 규슈 지방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자, 요서 지방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도를 조그만하게 그려볼까요?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땅이 있어요. 여기를 요동지방이라고 하고 여기를 요동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랴오허강이라고 해서 요하강이 흐르고 요하강의 동쪽을 요동, 반대쪽을 요서라고 하죠. 지금 이 요동지방을 점령하고 있는 거는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백제 같은 경우는 요서 지방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국에서 튀어나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선 거리로 하면 가장 가까운 곳이 산둥반도예요. 그래서 산둥으로 진출 그리고 화살표를 뻗어서 일본 규슈 지방으로 진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거기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고 있죠. 요거를 요서 산둥 규슈 지방 보시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냥 진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중국 측의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을 한 건지 다스린 건지 뭐 식민지로 삼은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교류를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진출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건 백제의 힘이 이렇게 외국으로 뻗친 건 그만큼 백제가 이 당시엔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죠. 자, 그래서 고대 상업권을 형성한 아무래도 이 지역의 무역, 해상 무역을 장악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게 해외 진출, 고대 상업권 형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왕위의 부자 상속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또 한 번 중앙 집권 국가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다지는 거죠.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고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 맨 마지막에 일본과 교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본하고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뭘 보고 그 일본과 관계가 돈독하다는 걸 알 수 있냐? 자, 일본의 칠지도라고 하는 되게 특이하게 생긴 칼을 선물하게 돼요. 그래서 칠지도를 일본에 선물을 하게 된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사진에 칠지도가 나와 있죠. 자, 칠지도라고 하는 칼이 나와 있어요. 이게 가지가 7개 달린 칼이라고 해서 칠지도라고 하고요.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금으로 글씨가 써 있어요. 가운데 양쪽에. 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를 내가 징계한 거를 내가 새로 만들었으니까 왜 왕, 일본의 왕에게 선물한다. 그러므로 네가 잘 세세토록 전하도록 해라. 이런 식의 글씨가 써있어요. 그래서 칠지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이 칠지도라고 하는 칼을 일본에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사 알죠?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 선물로 주는 거. 우리는 일본한테 하사했다고 하고 일본은 반대로 주장을 하죠. 일본은 우리가 자기들한테 상납,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바치는 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약간은 주장이 엇갈리는 면이 있는 게 바로 이 칠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백제가 일본한테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요 칠지도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동그라미 6번으로 가보세요. 역사 편찬. 자, 고흥을 시켜서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을 하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역사책을 편찬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으로는 내 힘을 과시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밖으로도 이거를 자랑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강대국일 때 이렇게 역사를 편찬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이 좀 있을 때.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4세기 근초고왕이 전성기니까 이때 이렇게 역사를 편찬한 거고 신라 같은 경우는 가장 전성기가 진흥왕 때잖아요. 그래서 진흥왕 때 이렇게 역사를 편찬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역사 편찬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 국력이 좀 강할 때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83페이지 보시면은 백제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사료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국 측의 기록만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송서, 양서 뭐 이렇게 중국의 기록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요서, 백제가 요서, 산둥, 규슈로 세력을 뻗치고 있구나, 펼쳐져 나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백제의 해외 진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료탐구에서 근초고 왕의 고구려 공격. 자, 그럼 이때 고구려 왕이 전사하게 되죠.
고국원왕. 그래서 근초고왕과 고국원왕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 사료탐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근초고왕의 고구려 공격 사료탐구 같은 경우는 왕을 밑줄 치고 이 왕의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고구려 왕을 밑줄 치고 이제 이 왕들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료는 잘 나오는 사료인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침류왕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4세기 말에 침류왕. 자, 4세기 말에 침류왕은 업적이 하나 있죠? 불교 수용.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불교를 공인했던 왕이 바로 침류왕인데, 자, 그러면 불교가 어디로부터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어디로부터? 동진으로부터. 자, 그리고 누가 전해줬냐면 마라난타라고 하는 승려가 전해주게 되죠. 역시 여기도 어느 나라예요? 진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고구려는 전진, 그 다음에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게 사료에는 그냥 진이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전해줬는지를 알아두면 된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순도가 전해줬고 백제 같은 경우는 마라난타가 전해주죠. 그래서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앙집권국가 체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백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칠지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신라의 발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신라의 발전. 자, 신라로 갈까요? 신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왕이 내물왕이에요. 자, 이렇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왕은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마련,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왕이 내물왕 4세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고구려는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이 어느 왕이었어요? 태조왕, 1세기 태조왕.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어느 왕이었어요? 3세기, 좀 전에 3세기 고이왕. 자, 신라 같은 경우는 4세기 내물왕. 그러면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고구려죠. 자,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 자, 그런데 전성기를 맞이한 순서는 이거랑 좀 다르죠?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나라는 어디였어요? 그거는 4세기 백제. 그래서 자,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마련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데 전성기를 맞이한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 그래서 이 발전한 순서가 좀 다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내물왕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마련이 바로 내물왕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업적을 한번 볼까요? 일단 내물왕 때는 아까 박석김 씨 세 개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어디에서만 왕이 나와요? 김씨에서만. 김내물. 그러니까 김내물 씨부터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또 뭐가 야 그냥 하는 얘기야. 농담처럼 하는 얘기야. 여러분이 내가 김내물 했더니 김내물이구나. 그래. 그렇게라도 기억하는 게 어디 기억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여기서는 김씨의 왕이 세습. 김씨의 왕이 독점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그전에는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무슨 칭호를 쓰냐?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는데, 이 마립간이라는 칭호의 뜻이 대군장이에요. 그러면 대군장이라고 하는 건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왕이라는 뜻과 거의 비슷한 칭호를 쓴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립간의 칭호를 쓰기 시작했다. 자, 박석김 세일성 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김 씨가 왕위를 독점하고, 그 다음에 마립간이라고 하는 거의 왕이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칭호를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책부터 볼까요? 영토 확장. 낙동강의 진안 지역을 거의 차지했다. 그래서 낙동강 유역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했다 알 수가 있죠.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 확립, 그 다음에 마립간 칭호 사용. 자, 그 다음에 전진과 수교. 자, 그 다음에 3번 거기 보시면 외를 격퇴하게 된다. 요 얘기가 조금 설명이 길어지겠죠. 자, 외의 격퇴 봅시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내무랑 때 가야 외의 연합 세력이 신라를 침략해오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물리쳤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 대왕의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 영토 내에 머물기도 했었다. 봅시다. 외의 격퇴. 자, 이때 외가 일본이 쳐들어왔고 이 외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라가 힘이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도움을 주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고구려에 도움이 있었고 이때 고구려 왕이 광개토대왕이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도움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외를 격퇴했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호우명 그릇.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 신라를 외가 쳐들어왔고요. 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고 자, 신라를 쳐들어오자 신라는 힘이 없으니까 신라는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자, 그러자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줬죠. 그래서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외를 격퇴하는 과정.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등장인물이 이렇게 한 세 나라쯤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요 안에 등장 세력이 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봅시다. 자, 원래는 등장인물이 이렇게 고구려, 신라 그리고 일본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자, 고구려하고 백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백제는 아신왕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죠. 자, 그런데 백제와 고구려가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었냐면 고구려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백제가 전쟁에 지게 돼요. 자, 그랬는데 이 백제와 연합한 나라들이 있죠. 가야. 물론 여기는 이제 금관가야죠. 가야와 일본이 이렇게 원래 한 편인데 고구려한테 백제가 졌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보복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백제가 직접 쳐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백제가 요 연합국인 요 일본과 가야와 더불어 요 두 나라가 신라를 공격을 하게 돼요. 고구려도 직접 쳐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힘이 세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신라는 힘이 없으니까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고 고구려가 도와주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자, 가야가 여기 있고 금관가야 그리고 신라가 여기 있으면 일본 애들이 가야를 통해서 신라를 공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고구려에서 군대가 내려오니까 이 일본 군대가 결국에는 도망을 가면서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냐면 금관가야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고구려 군대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쫓아오게 된 거예요? 가야까지 쫓아오게 된 거고 가만히 있던 가야가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관가야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요 상황이 이제 전체의 상황이고 여기서 우리는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의 결과 또는 영향. 자, 영향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금관가야의 쇠퇴. 자, 고구려 군대가 가야를 통해서 가야까지 쫓아가게 되고 일본이 빠져나가니까 이 금관가야가 공격을 받게 되면서 쇠퇴를 하게 되고요. 금관가야는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뭉쳤던 가야 연맹이 깨지게 된 거죠. 금관가야 쇠퇴하면서. 자,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두 번째는 우리 마지막 아까 읽었던 그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구려 군대가 일정 정도 신라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머물게 되고 고구려가 신라에 한동안 내정 간섭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고구려가 한동안 신라에 머물면서 신라에 내정 간섭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내정 간섭이면 우리가 막 일제시대처럼 막 그렇게 우리가 억압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신라는 나름대로 지금 중앙 집권 국가로 막 발돋움하고 있었어요. 막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거를 고구려가 뒤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내정 간섭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식민지 이런 게 아니고 신라가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뒤에서 고구려가 백이 돼준 거죠. 이제 지원을 해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요 지금 일본이 쳐들어왔고 고구려 군대가 도와주고 했던 요 사건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자, 결과는
금강가야가 쇠퇴하면서 전기가 연맹 해체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한동안 신라에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은 여기다 쓸까요? 영양이란다. 증거. 자, 그러면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금방 사진에서 봤던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청동 그릇이 있어요. 자, 경주 호우총에서, 무덤이죠. 호우총이면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요 그릇이 있어요. 청동으로 만든 그릇인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릇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면이 하나 나와 있죠. 사진 아래쪽 사진에 이 바닥에 뭐라고 써있냐면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즉 여기 누구 이름이 써있냐면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써있어요. 광개토 대왕의 또 다른 이름이 호태왕이에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도 써있고 호태왕도 써있죠. 즉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써있는 그릇이 어디서 발견됐냐? 신라에서 발견됐어요. 경주에서. 그럼 이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자, 광개토 대왕이 지금 신라를 도와준 거잖아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주고 나서 한동안 신라와 고구려가 서로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는 걸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광개토 대왕이 지금 도와주고 나서 광개토 대왕이 그 뒤로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광개토 대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청동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광개토 대왕이 살아있을 때는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없었죠. 원래 왕은 살아있을 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죽은 뒤에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면 광개토 대왕의 업적에 따라서 이름이 붙었고 그 광개토 대왕이라는 왕의 이름이 써있다는 건 광개토 대왕이 죽은 뒤에까지도 신라와 고구려는 굉장히 절친이었구나라는 거. 왜냐하면 이름이 써있는 그릇이 발견됐으니까. 그리고 얘는 아마도 고구려 사람들이 쓰던 그릇을 고구려가 철수하면서 그냥 놔두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떨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릇은 고구려 거고 왜냐하면 글씨체나 이런 게 고구려, 광개토 대왕 릉비나 이런 데 나오는 글씨체랑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고구려 그릇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신라에서 발견됐어요. 더군다나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써 있어? 그러면 광개토 대왕이 죽은 뒤에 만들어진 그릇이네. 한참 동안 신라와 고구려는 절친 관계, 교류 관계라고 하는 걸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호우명 그릇. 그래서 아 얘네들이 절친이었구나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릇이 증거가 호우명 그릇.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가지 증거 중에 하나는 광개토 대왕 릉비예요. 광개토 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석에는 아버지의 업적이 써 있겠죠. 그 업적 중에 이 내용이 써 있어요. 신라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도와줬어 라는 내용이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증거를 보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요 결과 또는 영양,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요 결과가 뭐냐? 금강가야가 쇠퇴했죠. 네, 영양, 결과, 그리고 여기서는 호우명 그릇. 광개토 대왕 릉비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광개토 대왕 하면서 자세히 할 거예요. 호우명 그릇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84페이지 보시면 호우명 그릇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호우명 그릇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의 신라 또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신라와 고구려가 한동안 절친이었다고 했죠. 그러다가 신라가 언젠가는 고구려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서서히 고구려로부터 나중에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 고구려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신라가 벗어나게 됐냐? 그 언제가 언제냐면 나제 동맹을 체결하면서부터예요. 이제 고구려가 너무 간섭해 이제 그만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면서 고구려 관계를 끊고 이제 누구랑 친하게 지낸 거예요? 백제랑. 그쵸? 이제 나제 동맹이 체결됐다는 건 이제 고구려와의 관계를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라가 자립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어쨌든 뇌물왕의 업적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 호우명 그릇, 그리고 정기가의 연맹 쇠퇴, 해체 이것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눌지마립간, 자비마립간, 소지마립간 쭉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눌지왕부터 볼까요? 자, 금방 우리 뇌물왕은 몇 세기 왕이었냐면 4세기 때의 왕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라에서 오세기. 그래서 눌지왕. 자, 저는 그냥 왕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책에 마립간이라고 써있지만. 자, 오세기. 자, 이제 오세기로 들어간다. 봅시다. 그러면 오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성기는 어느 나라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삼국을 놓고 봤을 때 고구려죠. 그러면서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한 이제 백제와 신라의 연합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게 눌지 마립간의 나제 동맹 체결. 제가 아까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신라가 벗어난 사건이 뭐냐? 나제 동맹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구려와 관계를 끄는 거죠. 나제 동맹이 체결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나제 동맹에서, 자, 그러면 신라는 눌지왕이고 백제는 누구예요? 비유왕. 네,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 사이에 나제 동맹이 체결이 되죠. 자, 이 나제 동맹 얘기는 우리가 고구려 장수왕 하면서 순서를 한번 쭉 체크를 해볼게요. 그때 이제 그게 또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의 변화라고 나와 있죠. 왕위의 부자 상속이 확립이 된다. 자, 그래서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게 되죠.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오기는 해요. 자, 백제하고 고구려는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수용되면서 바로 공인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가 들어와서 이제 믿어도 돼. 그냥 다 믿어도 된다고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신라는 불교가 들어오기만 했어요. 그리고 토착 세력들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서 토착 세력은 귀족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귀족들은 다 각각 자기의 부족의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약간 거부했었다는 얘기죠. 안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야 공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는 들어오자마자 공인, 신라 같은 경우는 들어온 거 따로, 공인한 거 따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용만 한 거예요. 수용. 불교가 그냥 들어오기만 한 거야. 아직 인정을 받은 건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불교 수용. 자, 그러면 불교는 어디로부터 들어오냐? 자, 신라 같은 경우는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고구려한테 좀 빌려오거나 백제한테 빌려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불교를 전해주냐? 고구려. 고구려의 묵호자. 그래서 이렇게 불교를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 공인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고구려 묵호자에 의해 불교가 전래됐지만 토착 세력인 귀족들의 반대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자, 그래서 눌지 마립간, 여기서는 나제 동맹, 부자 상속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자비왕. 자비왕은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책에는 아예 없기도 해요. 자비왕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박리명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박리명이라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게 무슨 말이냐면 방과 리의 이름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체제를 정비하고 있고 지방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시를 정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과 리의 이름을 정했다는 건 왜 우리가 무슨 구, 무슨 동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틀이 다 잡혀가고 체제가 잡혀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시기만 좀 알아두세요. 자비왕이면 몇 세기? 5세기가 되겠죠. 시기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소지 마립간. 자, 은근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 바로 소지왕이에요. 이 왕이 또 은근 시험에 잘 나오죠. 소지왕 볼까요? 자, 소지마립간 봅시다. 소지왕이 은근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자, 소지왕 같은 경우는 시장이 처음 설치가 돼요. 시장. 그래서 시장 이름이 시사라고 해요. 시사. 시장이 설치가 처음 돼요. 거기 보시면 시사가 설치가 되죠. 자, 시사라는 시장을 개설했다. 그래서 시장이 처음 개설을 하게 되는데 이 시장의 이름이 시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역이 설치되었다. 자, 우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30리 정도마다 역이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인식을 하면 되냐, 이해를 하면 되냐, 도로망이 정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역을 설치하게 된다. 역이라는 게 원래 뭐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할 때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그런 기착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역이 정비됐다는 건 도로망이 정비됐다. 그래서 이렇게 체제가 좀 잡히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고 도로를 수리했다. 도로망이 정비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결혼 동맹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혼 동맹은 낮에 결혼 동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 결혼 동맹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혼인 동맹을 체결했는데 왜냐면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낮에 동맹을 체결했을 때는 장수왕이 평양성까지 내려왔을 때 그래서 두 나라가 지금 힘을 합치기 위해서 낮에 동맹을 체결했었고 이때 결혼 동맹을 체결할 때는 고구려가 내려와서 이미 한강유역을 다 점령한 뒤에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다시 한번 돈독하게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결혼 동맹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한강유역을 뺏긴 다음이다. 지금 고구려가 제일 세고 두 나라가 힘을 합쳐야 되는 시기다. 그게 바로 결혼 동맹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신라는 소지왕이고 그럼 백제는 누구냐? 동성왕이에요. 그래서 백제 동성왕과 신라 소지왕 사이에 결혼 동맹이 체결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소지왕.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거기 보시면 행정체제를 정비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고구려에서 5개의 부족의 성격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적 성격으로 이름을 쫙 바꾼 적 있죠. 동서남북 중앙. 그거랑 똑같은 거를 여기서는 신라 소지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라는 육부였었는데 그런 육부를 행정적 체제로 바꾼 거예요. 다스리기 좋게. 거기 보시면 행정 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죠. 사로 육촌을 육부의 행정 체제로 개편했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족적 성격의 육부를 행정적 성격의 육부로 체제를 정비. 그러니까 고국 천왕이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여기서는 소지왕이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 체제 정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소지 마립간 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세기를 쭉 넘어서 6세기로 넘어가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5번에 지증왕. 자, 지증왕부터는 몇 세기예요? 6세기 지증왕. 그래서 지증왕부터는 6세기. 자, 6세기가 신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라가 확 성장하던 시기가 바로 6세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체제를 완성하고 이런 시기가 6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라에서는 6세기에 나오는 왕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신라 6세기가 누구냐? 지증왕, 법흥왕, 그리고 진흥왕 이렇게 3명. 그래서 신라에서 중요한 건 6세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증왕의 업적부터 한번 봅시다. 자,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신라로. 그럼 지금까지 신라가 아니고 사로국이었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왕의 이름을 왕으로. 그러니까 원래 뭐였는데? 마립간. 좀 전까지 마립간이었죠? 마립간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해요. 나라 이름은 신라. 그 다음에 왕의 명칭.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그런 지방제도를 받아들여서 주군제도를 정비하게 돼요. 주군제도 정비. 주군제도 정비가 각 지역을 주와 군과 현이랑 이렇게 나눈 거예요. 중국처럼 주군 제도로 정비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증왕 때는 산업과 관련된 그런 업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맨 처음에 시장이 생긴 게 어느 왕이었어요? 아까 소지왕 때 시사라고 하는 시장이 생겼죠. 그거를 개편해서 동시라는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사가 좀 더 넓고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돼요. 자, 동시전이라고 하는 건 시장을 감독하는 감독관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시전 설치. 자, 그 다음에 우경 실시. 자, 우경은 뭐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게 기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우경의 실시. 자, 그 다음에 순장을 금지하게 된다. 자, 순장이라고 하는 건 왜? 높은 사람이 묻히면 주변 사람들을 같이 묻어버려서 이 높은 사람의 무덤 주변에 100여 기가 되는 순장 무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장을 금지하게 돼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순장을 금지한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을 왜 죽여? 노동력으로 써야지. 그래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순장을 금지하게 되죠. 이 순장의 풍습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었죠? 원래 부여에서 나왔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고조선에도 순장의 풍습이 있었어요.
강상무덤, 누상무덤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의 종류가 다른데 가운데 무덤이 있고 주변에 작은 무덤들이 많이 발견돼요. 이런 거는 순장의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고 고조선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철기시대 여러 나라 부여에서 본격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가야로도 나타나요. 그리고 신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순장무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부여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주변 다른 나라들에도 순장의 풍습이 존재하고 그 순장을 금지시켰던 게 어느 왕이었냐면 지증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체제 정비, 그 다음에 지방제도 정비, 산업 발전, 그 다음에 동시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우상국 복속이 나와 있어요. 자, 우상국 하면은 지금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울릉도. 그래서 우상국이 복속되면서 이 우상국에 따라오는 부속 섬이 어디? 독도. 그래서 우상국, 즉 울릉도와 독도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한,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지증왕 때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라 장군 이사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국을 복속하고 실직주의 군주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국 복속까지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 왕이 바로 지증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체제를 완성한 왕이, 중앙집권국가의 체제를 완성한 왕이 바로 버풍왕이에요. 자, 6세기로 갑시다. 6세기 버풍왕. 자, 버풍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버풍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때 체제가 완성, 중앙집권국가 체제가 완성된 시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버풍왕의 맨 처음에 체제 정비라고 되어 있죠. 뭐가 되게 많아, 이 사람은. 자, 봅시다. 일단 17관등제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공복제도를 마련했어요. 자, 공복이라는 건 옷 색깔이라고 했죠. 신라는 옷 색깔이 아까 몇 가지였었냐면 4개. 그쵸? 사색 공복. 백제는 아까 몇 가지였어요? 삼색 공복 3개. 자, 여기는 자, 비, 청, 황. 이렇게 4가지의 옷 색깔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복을 정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신하들의 서열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하들의 서열이 명확해지면 반대로 말하면 왕권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왕권 강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병부 설치. 병부라고 하는 건 국방부예요, 국방부. 그래서 병부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왕이 군사력을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자, 왕이 군사력 장악하면 당연히 왕권 세지는 거고 병부 설치, 율령 반포. 자, 그 다음에 골품제 정비, 그 다음에 상대등 설치. 상대등이라고 하는 건 화백회의 의장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골품제 정비, 상대등 설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버풍왕 때. 그러니까 체제를 딱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불교를 공인하게 된다. 자, 불교가 처음 들어왔던 건 아까 언제였어요? 신라는 2개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눌지왕 때 들어왔고 이때는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사실 그냥 막 불교를 인정 이렇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뭔가 또 계기가 필요하죠. 이 계기가 된 게 뭐였어요? 2차 돈의 순교. 맞아요.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를 드디어 공인해주게 되는데 자, 불교가 그럼 가장 늦게 들어온 건 언제? 늦게 공인된 건 신라죠. 하지만 오히려 삼국 중에서 가장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게 바로 신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풍왕 때부터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도 해요. 버풍왕 때부터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늦게 들어왔지만 제일 불교에 빠져 있었던 나라가 바로 신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게 버풍왕에서부터 진덕여왕까지. 그래서 이렇게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던 때도 있다. 불교식 왕명은 신라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지, 불교를. 그래서 이렇게 왕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바꾸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신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영토확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금관가야를 정복하게 되죠. 금관가야 정복. 금관가야를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고 거기 보시면 금관가야 정복을 하기 전에 이미 대가야와 혼인동맹을 체결한다. 그래서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아니 왜
대가야랑은 혼인동맹을 체결하면서 금관가인을 멸망을 시켰냐? 그때 상황이 그랬겠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내가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6개의 가야가 다른 가야니까 얘랑은 혼인동맹을 체결할 수 있어도 약한 나라는 멸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이 왜 얘랑은 친하게 지내면서 얘는 없애냐 지금 그 뜻인 것 같아요. 학생이 나한테 질문을 한 거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금관가야를 정복하면서 오히려 요 전에 대가야랑 혼인동맹을 체결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했어요. 연호. 자, 그래서 이때 신라에서는 최초로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자, 건원 연호를 처음 사용하게 되죠. 신라 최초로 연호를 사용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왕의 순서를 배우다 보니까 아직 광개토대왕을 안 배워서 그러는데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먼저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러면은 광개토대왕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니까 법흥왕은 6세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자, 이때의 연호가 건원 연호예요. 그래서 연호도 신라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왕이 바로 법흥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5번에 울진봉평 신라비가 건립되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 이제 뒤에 우리 비석 자세히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법흥왕.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중요한 왕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신라에서 중요한 왕들. 자, 신라에서 중요한 왕은 일단 앞에 지워버렸는데 내물왕. 일단 내물왕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내물왕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지증왕이에요. 내물, 지증, 그리고 법흥. 업적이 많은 왕들이니까 자, 그래서 내물왕, 지증왕, 그리고 법흥왕 이런 왕들이 신라에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신라에서는 몇 세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6세기. 그래서 진흥왕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신라의 발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 나눠드린 게 여러분 삼국의 항쟁 나와 있죠. 삼국의 항쟁.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고구려 전성기, 그 다음에 백제는 위기, 그 다음에 신라의 또 전성기 이렇게 해서 삼국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고구려의 전성기로 들어갈게요.